5곳에 8만 가구 신규 택지해갖고 여기가 사업 대상지로 나온 거예요. 용인, 이렇게 테크노밸리랑 첨단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 이쪽으로 대상지가 지금 잡혔는데,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겠죠.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막 그러면서 땅을 내놓다가도 다시 들여가고, 예, 또 부동산 업자들은 뭐예요? 계속 땅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용인 이동지구에서 여기는 16,000가구 규모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오산세교, 여기 오산세교 신도시, 여기가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3지구, 3지구에서 용인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31,000가구. 화성, 용인, 평택. 아까 용인은 용인만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화성에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025년 개통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 오산역, 이렇게 GTX 지나가죠. 그렇게 신호선 연장 등 이렇게 철도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에 땅값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이동 남사업에 215만 평, 이 인접으로 배후 주거 도시 역할을 할 것이다. 뭐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 덕성리, 시밀이 다 내용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장 핫한 용인 반도체 밸리 때문에 그 수혜 지역은 어디다? 용인이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요? 우선 이 같은 용인 안에서도 처인구죠. 처인구랑 지금 용인의 도심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심권이 어디예요? 기흥구, 수지구잖아요. 그 처인구에서 기흥구나 수지구로 나가기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난개발했다. 그래서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그 말이. 이 용인 반도체 때문에 용인의 네임밸류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투자에 있어서는 그 옆 동네인 여기 오산 세교 신도시, 그쪽이 수혜를 받고 있다. 오늘 이걸 캡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교통 후 입주. 교통이 먼저 되고 후 입주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OC 배우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KTX, SRT, GTX, C 노선 이렇게 연장이 들어가다 보니 그야말로 여기가 사통팔달, 도로가 뻥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교통이 먼저 들어가니 후에는 뭐가 개발이 될 거다 생각해서 우리가 역세권 그렇게 해서 역세권을 찾아다니는 거다. 제가 그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통 들어가는 데는 꼭 주의 깊게 봐라. 거기가 돈 되는 성투의 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역세권 범위예요. 점 역세권은 500m 내, 간접 역세권은 3km 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온다.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완화된다. 이런 내용들. 자, 이제 먼저 돈이 되는 철도 인접 토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한 입지 분석,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를 하려면은 이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교통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보통들 보면 이러죠. 떠도는 소문, 그 다음에 뉴스만 막연하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뉴스 얘기를 하셨을 때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살짝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철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단계별로 파악해라. 이거는 단계별로 잘 파악해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 타이밍 얘기를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단계가 있죠. 구획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그쵸? 그런 것처럼 철도 개발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 재개발에서 말하는 구획 지정, 그러니까 구획을 지정하는 단계랑 똑같은 게 뭐냐면, 철도에서는 수립 단계. 그 수립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이르다. 제가 사는 지금 홍해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계획 단계예요, 아직.
그래서 이제 수립하는 거죠. 근데도 막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훅훅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발표만 하면 막 난리들 치니까 뭐 그거에 덕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들어가면 너무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좀 보면서 언제 개발이 되고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실현 가능성 파악. 제가 철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철도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었죠.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 왜냐?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죠? 정부의 강한 의지. 그 의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정책에 맞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또 새롭게 만드는 철도 신설 라인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철도 라인 중에서 지금 끊겨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GTX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아직도 끊겨 있어서 거기를 끊겼다는 게 원래 돼 있는 게 끊긴 게 아니라 아직 거기가 개통이 안 된 거죠. 구간 개통이 안 된 지역들. 이런 데는 나라에서 거기를 먼저 완성시키려고 막 하죠. 신설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라인을 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실한 개통 시기 파악. 이 철도나 도로공사는 시작되는 과정까지 많은 일들이 생기죠. 예, 막상 시작했다고 해도 그때부터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겨요. 오늘의 또 요 포인트가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뭘 봐라? 공정률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각 지자체별 시의회 분기보고라는 게 있어요. 시의회의 분기보고서. 그래서 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보는 것도 내가 언제 들어갈까? 비싸도 좀 늦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 길어도 난 이렇게 싸게 들어갈래 하면 조금 빨리 들어가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에 맡겨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다음 5번째는 실질적인 편의성 파악.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공항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내 집 앞에 가까이 생기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다. 공항이 너무 가깝거나 도로나 IC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뭐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집으로 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땅도 다 쓸모 있는 땅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 맞게. 그래서 개통됐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맞춤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철도 건설에 이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을 수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타라고 불러요. 예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이게 뭐냐면 계획 단계예요. 너무 이르죠. 근데도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들어가야지 또 나중에 몇십 배 돈을 벌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계획을 잡은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그죠? 심의 단계. 공사 입찰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설계를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야 돼. 계획을 했고 심의를 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설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승인 고시. 자 이제 승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고시를 해요. 공고를 하겠죠. 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올래 하고 입찰과 계약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완공을 하겠죠.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 투자 타이밍을 나에 맞는 투자 타이밍을 들어가면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토지보상금, 집값, 땅값 치오르나 4,300억 토지보상금 거래 활성화 땅값 상승.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등에 풀릴 토지보상비 예상 규모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공통점 찾아보세요. 토지보상금이 32조 풀린다. 들썩이는 수도권 토지 시장. 자, 보상금과 뭐가 연결이 되죠? 땅값과 연결이 돼요. 그죠?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땅값과 연관이 깊다? 땅값이 올라간다? 들썩인다? 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200만 원도 안 되던 용인 땅값이 1년에 3배가 올라가고 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이 과천이나 3기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2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웃돌고 있고 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하다.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실탄이 두둑해진 땅 주인들이 다른 지역의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린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는 건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그 지역에 뭐가 됐든 개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으면 그 인근에까지 풍선 효과로 개발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땅 투자를 좀 해본 사람들은 그 인근의 땅을 또 찾아다니면서 줍줍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보상을 받거나 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다른 투자 안 하거든요. 수익도 크고 골치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상을 땅으로 받는 거를 대토라고도 하지만 업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환지받는다라고, 땅으로 돌려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뉴스 내용처럼 수배 넘게 높은 금액으로도 인근 땅을 쓸어 담고 있는 이유. 지자체별로 다른데 대토 받은 사람이 몇 년 안에 몇 킬로 반경, 그 반경 안에 땅을 사면 세금 혜택이 굉장히 커요. 양도소득세, 보유세 막 이런, 특히 취득록세, 이렇게 세금 혜택이 커서 일석이조. 싸게 사면 일석삼조까지 되는 거거든요. 땅으로 돈 버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내용도 그거네요. 평당 땅값이 100만 원 안 되던 땅들이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300으로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수배 넘게 높은 값, 그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수배 높은 값으로도 땅을 산다.